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하다는 느낌. 환자 Y는 치료자 B와 만난 첫 순간부터 치료자에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유발했다. 환자는 치료자가 비교적 젊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 치료자 B를 이전 치료자 L과 비교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치료자 B는 이전 치료자와의 나이 차이를 인지하자 죄책감을 느꼈으며 환자에게 사과할 생각을 하기도 했다. 치료자 B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반응은 경계선 환자의 정신치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경계선 환자는 치료자가 전혀 뉘우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데 매우 능하다.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환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죄책감 느끼도록 만드는. 경계선 환자는 자기의 욕구가 결국 어떤 특별한 치료자를 통해 마법적으로 충족될 것이라는 소망을 늘 품고서 치료자들을 옮겨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 치료자를 만나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전 치료자는 환자에 의해 이상화되거나 평가절하된 모습으로 자주 거론된다. 앞선 사례에서 환자 Y는 자신의 이전 치료자 L을 거의 구세주처럼 여겼다. 환자가 최상급 표현을 동원해가며 이전 치료자에 대해 말할수록 그렇게 훌륭한 귀감이 되는 치료자에게 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치료자 B의 허무감은 점점 커졌다. 이러한 역전율을 구성한 핵심 요소는 임상적 호전을 전적으로 자기의 통제 밖에 있는 일로 묘사하는 환자 Y의 태도였다. 환자 Y에게는 오로지 치료자의 역할만 중요했다. 치료자 B는 자신은 결코 엘렌에게 필적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느꼈으며 그로 인해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마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부족하고 미숙하다는 이 같은 느낌은 치료자로 하여금 전문가적 역할에서 이탈하게 만들었고 회계의 진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치료자가 이전 치료자에 맞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보이고자 방어적으로 반응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또 다른 흔한 역전의 반응은 첫 번째 회기에서 보통의 치료자와 달리 더 적극적이고 더 해석적이며 더 만족감을 주는 치료자가 됨으로써 이전 치료자와 경쟁하는 것이다. 일부 치료자는 이전 치료자의 행동에 대해 붕괴하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경계선 환자는 종종 이전 치료자와 가졌던 이례적이고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엘렌에 대한 환자 Y의 설명에 비롯한 많은 경우에 이전 치료자가 그런 이야기를 전이 소망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자면 환자가 상담자로 하여금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죠. 아마 학생을 대할 때 교수도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되게 죄책감이라는 부분에서 또 굉장히 그런 거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진짜 학생도 굉장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능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 그리고 내가 내 책임을 다 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만드는 그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전달을 하는 애가 꼭 있는데 그게 약간 병적인 거라는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학생의 수업을 같은 다른 선생님도 비슷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비단 저의 문제뿐만
저한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크잖아요.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면은 저 사람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이 가능성이 내적 대상이나 자기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게 예. 부분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부분작이나 부분 대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내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 대상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게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보드라인 환자의 경우는 대상 관계 자체가 부분 대상 관계니까 부분 대상 관계라고 하면은 한쪽에는 all good, all bad가 있겠죠. 아브젝트 자체가. 근데 또 자기 스스로도 이상적인 자기와 부끄러운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자기의 리얼 셀프하고 이상적인 자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리얼 셀프라는 이 사람은 항상 쉐임풀하게 느꼈다고 한다면 쉐임풀한 자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복합적인데 그게 항상 좋거나 나쁘거나 극단적인 것이 오니까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굉장히 무능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건데 무능한 존재면 어쩌면 학생은 어떻게 거기서 내가 학생은 어떻게 느끼느냐 본다면 쟤가 잘났고 나는 지금 무능한 존재처럼 돼버리잖아요. 얘는 이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대상을 자기는 취하고 자기가 비난받았었다고 한다면 무능한 자기, 쉐임풀한 자기를 나한테 투사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얘가 지가 무능한 것, 그 무능감을 나한테 다 전가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과거에 자기를 비난했던 그 대상, 잘난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나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버리는 이런 묘한 패턴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판단하는 사람이고 난 어떤 평가받는 사람으로 이런 역동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 학생이 무섭죠. 부모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막 한준 선생님 막 이러고 너무 오바를 막 해갖고 막 이러는데 얘가 박사 과정이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은 굉장히 학자 같고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지도 받는 걸 한번 봤는데요. 제가 지도 선생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지도 교수님이 뭐라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자기의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 점을 생각해보고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되는데 보고 있다 약간 표정을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딱 그 순간에 너 뭐 그까지 얘기해? 약간 그 표정에서 스쳐가는 그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도 교수님이 그 논문 발표를 할 때 박사 논문할 때 자기 학생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학생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떻게 지도 교수가 그걸 보호해줘야지 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저는 그 표정을 몇 번을 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굉장히 많은 역동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가능해요. 그 교수님은 특히나 더 이게 논문의 질보다는 성실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게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념을 가진 분인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다 모자르니까 성실한 태도로 이게 연구를 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죄책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딱 걔 생각이 나요. 근데 걔는 한 번도 부모님 얘기를 한 적 없는데 특히 위에 사람은 너무 좋거나 아니면 너무 꼴 같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부분 대상 관계라고 하는 게 이거는 얘기예요. 예. 어떨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을 취했다가 어느 순간은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을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언제 목이 나갈지 모르는 당연히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바뀌니까. 예. 그게 이제 하나는 이제 이상화로 나오고 한 단어 평가자로 나오는 게 이 사람들 방어 기제 중에 아주 전형적인
원시적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분열과 이상화, 그 평가절하. 이런 게 보통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억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억압을 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내가 불쾌감이 있어도 혹은 내 공격성이 있어도 그걸 내가 무의식 속으로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겉으로는 나는 항상 일정한 사람으로 드러나요, 외부에. 그렇지만 내 안에 마음에 갈등 구조가 있는데 신경이 환자들은 너무 많이 억압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기 안에 이걸 너무 억누른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줘야 될 이런 부분인데 보드라인 환자들은 이게 억압이라는 기제를 쓸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이고 스탠스가 없어서 이걸 누르려면 그만한 어떤 심리적인 성숙함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자기 정서가 좋고 싫은 것을 둘로 확실하게 나눠가지고 이분법으로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둘 중에 그래서 자기는 좋은 것만 택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쁜 것이 느껴지면 바로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전이관계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뉴라틱 환자 같으면 자기가 억압하니까 내가 나한테 기분이 나빠도 저 사람이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나를 대하는 게 그래도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보드라인 레벨에 있어 우리를 만날 때는 우리를 굉장히 영웅시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내 자신도 분열되는 느낌이고 이 사람들 스스로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다가 아주 도저히 우리하고 같이 지낼 수 없는 대상으로 드러나고 하니까 대상 자체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분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 관계가 일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어떤 때는 둘이 죽고 못 사는 것 같았는데 다음 순간 바로 아주 형편없이 서로 화해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어떤 적대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 수시로 반복되니까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가 안 돼서 대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대인 관계에서 대상들하고 관계는 결국 내적 대상이나 내적 자기가 분열되어 있다는 이게 정신분석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현상을 저 사람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현상으로는 보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상이 하나로 통합될 만큼 이렇게 성숙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떨 때는 괜찮은 자기로 드러나는 어느 순간에 형편없는 자기로 자기가 느껴지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니까 시소를 타는 것처럼 삶 자체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만나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옴니펀던스를 가질 대상을 원하니까 자기를 무조건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대상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뭐냐면은 완벽하게 좋은 대상은 상상 속에나 이상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죠. 예, 그래 자기도 안 좋으니까 자기를 만족시킬 대상을 찾는데 찾아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나서서 뭐 무슨 말만 걸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공격적으로 하면서 경멸하는 그런 말투를 쓰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 교수님이 수업하다가 보면은 왜 그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분야를 잠깐 인용해가지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쪽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여기 설명하라는 거죠. 지금 설명하라고. 그럼 당연히 교수님이 그거는 그 시간에 가서 수업 들어라 했더니 나는 그거가 이해 안 되면은 지금 수업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너는 가서 설명을 못 들었으면은 책이라도 보고 와라 하더니 그럼 책 제목이 뭐냐고 또 물어봐요. 그래도 책 제목 알려주면은 교수님이 그거 하나 사주십시오 이래요. 왜 그걸 사줘야 되니? 지금 나를 이해 못 시켰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책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한테는 그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인데 좋은 대상은 상상 속에나 있고 이상적인 상황이 있고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은 전부 다 나쁜 대상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자기 안에 어쩌면 내면화된 대상들은 다 나쁜 대상들만 다 네. 자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상에서 이런 수법이전 케이스에서 나온, 근데 제가 수법이전 했던 케이스에서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사는 자기 인터널 월드에 있는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사람은 천 몇 명, 몇백 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게 나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임상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좋은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경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면 파퓰레이션이 이 사람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은 이중 국적자인데 자기 팬터시 속의 세계가 더 생생한 세계이니까. 근데 그 속에 나쁜 대상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 나쁜 대상을 자기 감당할 수 없어 밖으로 투사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중에 하나가 나가니까 밖에 있는 대상이 다 모두가 다 괴물인 거죠. 근데 그 공격하는 방식이 보면은 정말 피할 길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가혹하죠. 하는데 가혹한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난 무능하다 이걸 갖다가 수용해야 돼. 그걸 해버리면 그냥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트릭한 분들 도울 수 있는 분은 자기가 무능한 치료자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네. 무능한 치료자가 자기가 무능한 치료자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유능한 치료자여야 되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옴니포턴스가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왜 엘렌이라는 그 치료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 엘렌이 편지를 써서 이제 여기 치료자 B한테 넘기는 그걸 보면서 엘렌도 지금 그 환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역전이가 지금 말려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바로 역전이 저항의 형식이죠. 행동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이제 치료 환자를 사실을 감당 못해서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면서 다음 치료자한테 나는 무능하지 않았다 증명하면서 그걸 막 이야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해라 하는 소리 자체가 아무도 이 환자를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잘했었다 꼭 그걸 막 증명하듯이 하니까 그런 설명을 듣고 나면은 사실은 이게 머리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려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걸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순간 이제 오히려 망하는 것 같아요. 나이스하게 도망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사람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게 보통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아주 좋은 선생님 소개해 준다고 하고 이렇게 추천장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 교수님도 완벽한 교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은 감당이 안 되죠. 애초에 없습니다. 근데 참 이거는 이 경신분석 공부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저희한테.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점의 영역이 훨씬 크다는 것이 점차 느껴지죠. 예, 여러 가지가.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 쪽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나중에 글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알 것 같다가 공부하면 할수록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생각되니까 이게 다시 개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 거기서 지금 뭔가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상 모르는 채로 그냥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뭐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은 좀 알고 말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것 같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나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비원이 얘기하는 오는 우리가 어쩌다가 행운으로 만나는 수는 있지만 그건 계속해서 만나고 나면 또 헤어져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것만큼 이 추루스는 우리가 액세서블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학자들마다 보면은 그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하는데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개념 하나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어차피 나도 그 이상은 모르니까 그걸 그냥 아 그게 그거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면은 사이카틱한 사람들 제가 임상에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 사람이 몇 년을 하는데 첫 1년에 얘기했던 것을 그 다음에 가면은 다 뒤집어 버리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없었던 사람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사람이 한 얘기를 하나하나 내가 정리하면서 이 사람의 삶을 몇 년도에는 뭐고 몇 년도에는 뭐를 내가 하도 헷갈리니까 그걸 이 사람의 일생을 내가 적어보기도 했는데 안 돼요 그게 결국은. 왜냐하면 자기 안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판타지인지 어디까지가 리얼리티인지 자기가 구별이 안 되니까 리얼리티 테스팅이 안 되는 게 사이카틱한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 외부 현실이라고 느껴버리니까 이 사람이 기술하는 내용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판타지인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만날 때 굉장히 이제 이 혼란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대신 이 사람 인생을 정리해주고 싶으시면 욕구가 막 생겨나요. 내가 리얼리티를 찾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나는데 이 몇 년 고생하다가 내가 그걸 기법하는 순간 이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객관적인 진실을 내가 찾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판타지하고 리얼리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스스로 액세스할 수 없는 얘기인데 내가 이걸 알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현재 이 사람이 이 리얼리티 테스팅이 안 되는 삶을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로 포커스를 돌려서 봐야지 이걸 내가 깊이 있고 내가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는 순간은 내 에너지가 엉뚱한 다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일수록 저는 뭐 적합한 그 사람의 그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머리로 이거를 만나기 시작하면 너무나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몇 주 전에 영민이라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걸 영민의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엠퍼티에서 어떤 PT로 컴패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이 중생을 나도 이 혼란 속에 같이 있는 나도 같은 중생으로서 그 힘듦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테크니컬하게 이 사람을 현실적으로 돕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의 삶이 제궤도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공감이 일어나야 이게 정신분석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이 사람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건 정신분석을 나는 보지 않고 싶어요. 그럼 뭐야? 그 사람 깨져 있는 모습을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어. 관전자는 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감싸 매주고 싶은 이 사람의 삶이 통합돼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고민할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대신 고민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뭐랄까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그 혼란 속에서 그게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수용하니까 비판하지 않고, 그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나대로의 어떤 삶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 막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담자들은 어쨌든 간에 치료자를 만나러 와가지고 휘둘러서 자기 뜻에 휘둘려야지 속이 후련해지는데, 이제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수용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뭐랄까요, 그런 어떤 건강한 관계들이 서서히 이제 생겨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양자택일이잖아요. 무조건 자기 걸 다 들어주거나 아니면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대상을 만나는 거죠. 자기 욕구를 다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자기를 버리지도 않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이 사람의 내면으로는 all good이거나 all bad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이거 all bad이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어벤던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이 사람 욕구를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심볼릭하게 이분을 도와주고 있지만 프랙티컬리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진 않지만 심볼릭하게 이 사람을 돕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버릴 거다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괴팍하게 하는데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체험이 이 사람에겐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점차 새로운 대상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통합된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통합된 셀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만났던 부분 대상만 평생 만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빌드업해가는 하기 자기가 동일시할 만한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아주 크리티컬하죠. 자기가 만나본 적이 없는 인격체를 만나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통합된 인격체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치료자가 통합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에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두 분들 경험 속에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그래 난 저지멘탈하게 수용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좀 많이 있나요?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뭐죠? 그 판단자로서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자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조금 권력자들이죠. 예, 거기로부터 자꾸 물러났고, 어떻게 보면 제일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데가 지금의 가족들. 이제 가족들인데 그것도 이제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에 대한 판단, 얘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조금 판단이 들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또 공부하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모순된 인간을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 들고요.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경험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잘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질투하거나 그런 시기심 없이 그냥 존중해주고 이런 모습들,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그게.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경험하고 있죠. 교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예.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수업이 참 저는 편안하고 그런 게 거기서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여러 가지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도 많고 뭐 다툼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가당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말다툼도 하고 한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사이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냥 그냥 제가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 없이 예. 내가 억압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농촌 사회에서 자라면서 지금은 없는 사회인데 주위에 친척들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6남매 중에 하나의 남자. 그러니까 5 동생 누나 합해서 5명 여성 속에 나 혼자가 남자였으니까 그 환경 속에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듬뿍 사랑을 받으셨어요. 좀 과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 저희 부모님들이 비판적이라는 그런 것은 내가 느끼지 않고 항상 뭐든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수용해주는 이런 대상으로 내가 느끼고 살아온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내 중심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참 내가 결핍을 드렸는데 한편에서는 제가 이런저런 시련 속에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실패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 수 있었던 어떤 그 힘이죠, 그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과연 우리 애들한테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도덕적인 게 아니고 뭔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수용해주지 않은 그 대상이 내 초자가 되니까 힘들죠.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바로 내 자아가 공격당하는 거죠. 넌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대상 관계가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 원대상 관계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이 결국은 그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심볼릭하게 느끼는 게 상담이고 정신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도 있지만 그 이론 밑바닥이 결국은 사랑의 결핍인데 그 사랑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심볼릭하게 이분들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수용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상담자가. 그러니까 어쩌면 부모 역할이죠. 좋은 부모 역할인데 무조건 만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 부모나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그 조언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그 충동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보면 어떤 집에서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애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걸 애가 그림을 잘 그렸네요라고 말했더니 뭐 잘 그리긴 하는데 이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한테 야 너 요렇게 그렸으면 더 잘 그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애가 그림을 확 찢어버리더라고요. 그거 찢어버리죠, 그럼. 네, 찢어버리면서 아빠는 나보다 그림 잘 그려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 잘 그리는 거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내가 그 나이가 많다거나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다거나 어떤 그 포지션 자체가 조금 상급자다거나 이러면은 내가 뭐든지 다 내 밑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고 지도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그런 게 있죠. 예. 예 그런 충동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오히려 나빠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니까 아까 한주혜님 어머니께서 그 카톡에 보냈다는 그런 것도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그 저는 이제 그게 부모가 가진 나름의 어떤 열등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보다 잘난 자식한테 내가 조언하면서 내가 잘난 것처럼 보여지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방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상대방을 존중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은 왠지 모를 어떤 그 애들도 왜 그 꼬마 애들도 부모랑 이렇게 한 번씩 경쟁해가지고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가 어쩌면 에더퍼스 컴플렉스란 말이에요. 부모가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무조건 져주는 게 아니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져줘야 되죠. 예. 근데 애들은 그걸 알거든요. 자기가 이겨야 되는데 왜 아빠는 힘으로 날 이겨버리냐.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속에서 이제 분노라든지 어떤 관계에 좀 이렇게 단절이 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것들, 예, 예, 어쩌면 에더퍼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세대 간에 새로운 세대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과거의 세대의 힘으로 새로운 세대를 억압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에더퍼스 컴플렉스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당하게 아버지를 이긴 사람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 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